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먼저 아침 신문들이 일면에 실은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한국판 뉴딜 얘기를 싣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에 160조 원을 투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승부수다.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란 이름으로 경제정책계획 이런 발표가 있었던 겁니다. 한국판 뉴딜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내용 보면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했다. 그다음에 데이터댐, 그린에너지 등 요즘에 데이터, 에너지 이런 분야인데 약간 명칭들이 새롭게 등장을 했죠. 정부가 114조, 민간이 46조를 투입한다는 겁니다. 비대면 의료도 제도화 추진한다. 이런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된 이야기 계속 뭔가 나오고 있어요. 성추행 고소 전 박원순 알았다. 지금 이게 많은 신문들이 일면에 이런 기사를 오늘 좀 싣고 있습니다. 서울시 간부들과 대책회의도 했다. 보도 후에 인지했다. 이 입장과는 지금 다른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요, 박 시장 휴대폰 포렌식으로 복원한다. 지금 뭔가 들여다보겠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일보입니다. 자, 부동산과 관련된 기사가 실려 있어요. 같은 날 다른 말 부동산 정책 부처간 엇박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요. 서울 물량 많다. 수요 억제에 방점을 뒀는데요. 반면에 홍남기 부총리 공급 위에 그린벨트 해제 검토. 그린벨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 겁니다. 그럼 뭔가 좀 다르잖아요. 지금 상황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린벨트 부분은 국토부 장관에서 좀 더 검토가 되고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않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날 다른 말 뭔가 엇박자가 아니냐 저렇게 일면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자, 국회 상황입니다. 총선 석 달 만에 그렇습니다. 총선 끝난 지 석 달 지났어요. 지금요. 21대 국회 내일 개원식 많이 늦었다는 겁니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에 첫 서명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개원 연설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운갑 MBN 논설실장 오늘 나오셨고요. 그 옆에는요.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도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오창석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요. 뒷북 입장문. 여당, 그중에서도 여당 여성 국회의원들이 이번 박원순 서울시장을 둘러싼 이 사안에 대해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나 언론들이 좀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늦은 거 아니냐. 그리고 입장문, 회견도 아니고 그냥 입장문이다. 이런 지적도 좀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심상정의 사과입니다. 정의당 대표 심상정, 여기 보시면요. 뭔가 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아닌가. 이도저도 아닌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또 아빠 찬스입니다. 어느 대학교 들여다보니까요. 아빠 덕에 뭔가 점수를 잘 받은 그런 일이 벌어진 게 확인이 됐습니다. 또 아빠 찬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전세 10억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실 30평대 초반, 통상적으로 부동산의 때 기준을 삼는 경우가 많아요. 전세가 10억을 간답니다.
매매가 10억이 아닙니다. 전세 10억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4가지 키워드로 오늘 주요 내용을 좀 정리해 봤고요. 그럼 아침의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된 고소건, 이 사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고소장도 내기 전에 박원순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취재를 통해서. 정부 관계자 얘기입니다. 서울시 고소 사실 미리 알았다. 그리고요, 지금 특정 인물이 좀 지목이 됐어요. 뭐 언론에 따라서는 공개를 한 경우도 있고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인물인지를. 그러나 지금 특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시장의 특보. 보고자로 지목된 특보는 그 내용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이 고소됐다는 사실이고 알려준 거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박 시장의 불미스러운 일 묻자 나중에 얘기하자며 얼버무렸다. 뭐 이 정도 또 진술이 나왔어요. 통합당 특검을 임명해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또 지적도 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 젠더 특보, 그러니까 앞에 기사에 나왔던 그 특보입니다. 지금요. 이 특보. 지금 보면은 조선일보가 인터뷰를 좀 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자세히 들었는데 이렇습니다. 피소 당일 불미스러운 일 있다는 말을 듣고 박 시장에게 보고했다. 그러니까 고소 뭐 그런 걸 보고한 게 아니라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거를 보고한 거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좀 더 보겠습니다. 피해 여성의 고소 1시간 30분 전에 박 시장 집무실에서 대화. 주변 사람들이 말하길래 오후 3시쯤 박 시장에 달려가서 실수하신 것 있느냐 물었더니 왜 무슨 소리냐 이렇게 되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대책회의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또 설명이 있어요. 늘상 하던 현안 회의. 피소 사실 몰랐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는 거죠. 피소 사실은 몰랐다. 다만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보고를 한 것뿐이다. 지금 이런 해명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나 미리 알았는가 몰랐는가 지금 뭔가 약간 진실게임 양상으로 가고 있죠. 자, 진실게임으로 번진 피소 사실 유출 의혹 영상 톡으로 담았습니다. 보시죠. 고소 당일 피고소인에게 모종의 경로로 수사 상황이 전달되었고 서울시장의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유럽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수사 상황이 상부로 보고되고 피고소인에게 바로바로 전달된 그런 흔적들이 있어서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공무상 비밀 누설일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교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미리 알고 있었다. 이런 의혹인 거죠. 그렇다면 그게 과연 어떻게 알게 됐는가? 이게 이 부분에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지금 경로를 좀 설명하고 있죠. 서울경찰청, 그리고 경찰청, 청와대, 보고라인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갑니다. 근데 어디선가
했다. 뭐 이런 의혹인 거예요, 지금. 과연 누가 어떻게 유출을 했을까? 뭔가 알려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요. 자, 기사가 이제 이렇게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조은갑 실장님, 이 무슨 상황이었을까요, 이게? 이 문제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사 제목이 비슷해 보입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우선 조선일보에서 관심 있게 본 것은 예. 고소 사실 자체가 고소 직후에 유출이 됐느냐라는 예. 것이고 중앙일보 기사는 어. 서울시 안에서 이 예. 문제 관련해서 그 전에 사전에 이게 암묵적으로 다 알고 있었던 사안이냐 아니냐라는 점인 거죠. 그러니까 예. 후자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렇다면 그동안에 내부에서 알면서도 묵인을 한 것이냐. 그러니까 뭔가 감지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그렇죠. 거죠. 그 점에 대한 예.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만약에 예. 고소한 사실 자체가 어느 기관을 통해서 유출이 됐다면 예. 특히 이제 성폭력 관련 건은 피해자 보호하는 게 가장 중시돼야 될 예.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추후에 상당히 논란 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엄히 추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지금 이 문제는 비밀 누설을 한 것이냐, 그러니까 비밀 누설죄가 있습니다. 또 예. 하나는 직무유기 차원에서 두 가지가 다 고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예. 대한 진상규명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또 경찰, 뭐 검찰, 수사당국에 수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를 통해서 지금 여러 제기되는 의혹이 예. 과연 어느 선까지 어떻게 된 것인지에 예. 대해서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최인정 변호사, 전 변호사시니까요.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에요. 지금 어떤 지점에 대해서 분명히 좀 확인이 돼야 되는 겁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이 좀 막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이 법률적으로 봤을 때 예. 근본적으로 제기되는 의혹 자체는 이른바 성폭법상의 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있었는지 여부 예. 그리고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 예. 그와 같은 수사상 기밀이 외부에 노출됐다는 점에서 여기서 기밀이라는 거는 이제 고소했다라는 그 사실. 그 사실 자체 예. 그리고 또 그 수사되고 있던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그 형사 고소장 같은 경우에 예. 뭐 사기나 이런 경제범죄 같은 경우에는 고소장을 복사를 요청하면은 해줍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저희가 피고소인이 대응을 하지만 예. 이런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고소장을 그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절대 복사를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피해자의 인권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외부에 유출됐다는 것은 예. 이른바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죄 이게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성법상의 이른바 위력에 의한 추행과 그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키워드는 뭐냐면은 예. 권력 관계입니다.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과 이 비서 사이에 있었던 예. 이 성추행 이 문제 의혹입니다만 예. 그 부분이 실제로 문제가 됐고 사실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것이 문제가 돼서 물론 그건 가늠입니다만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가 됐을 정도로 예. 이 사안이 굉장히 요즘에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서 그 부분은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예. 사실상 더 이상 밝히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고소 사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있습니다만 예. 고소장에 이미 관련되는 물적 증거를 상당 부분 지금 제기를 했었고 제출을 했었고 더불어서 예.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은 예. 경찰에서 박 시장 측에 대해서 강제 수사까지도 고려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올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고소를 했던 내용이 상당 부분 그 소명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 아직까지는 의혹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더 나가서 그와 같은 권력 관계에 의한 피해를 봤는데 그 사이에 수사 내용이 유출됐다? 사실 저희가 실무를 해보면은 저도 예. 지금 그 하는 사건 중에 성범죄가 있습니다만 기록을 복사를 해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관련되는 사람 이름이 다 빵빵 다 지워져서 뚫어나가지고 나오는군요. 그 맥락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하는 내용이 거의 실시간으로 예. 이 내용이 유출돼가지고 예. 이 박 시장에까지 들어갔다. 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금 그 의혹이지만 만약에 그 부분이 그게 사실이라고 사실관계가 한다고 설명이 하면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엊그제 지금 예. 피해자 측이 얘기했는 것처럼 도대체 여성들은 뭘 믿고 고소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이 성폭행 의혹 자체와 또 이 조사하는 예. 과정에서의 어떤 그 정보 유출은 예. 핵심이 권력이다. 권력이 없었으면 이것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뭔가 깊은 고민이 있다. 뭐 이런 기사 그동안 며칠 사이 참 많이 나왔는데요. 어제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으로 당대표가 아닌 당 차원의 당 소속원들의 입장이 나왔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박원순엔 늑장, 오거돈 땐 땜질, 여당 미투 대응에 민낯이다. 경향신문이 매섭게 제목으로 좀 지적을 하고 있어요. 공식 사과, 진상조사 언급 없이 예방 시스템 작동 안 했다. 뭐 이런 정도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론 악화 등 후폭풍이 불자 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들 당내 성비위 점검 요구했다. 어제 여성 의원들이 입장문을 냈거든요. 이해찬 대표 오늘 박 시장 의혹 관련 재발 방지 대책 발표 계획이다. 뭐 이렇게 또 담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른 성폭행 사건 땐 피해자라고 하더니 이번 사안엔 피해 호소인, 피해 호소 여성. 약간 뭐가 좀 다르죠. 청와대 여당 전례 없는 용어를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낸 입장문에도 이런 용어가 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나 앞선 이런 사례 때는 좀 다른 거 아니냐? 뭔가 바뀐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화면 좀 봐주시죠. 여기 보면은요, 피해 여성,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여성 국회의원 일동 이런 명의로 입장문을 냈거든요. 근데 내용이 쭉 있습니다만 주요 내용 중에 이렇습니다. 피해 호소 여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피해 호소 여성. 그리고 그런 대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서울시는 피해 호소 여성의 입장을 고려해서 뭘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좀 쭉 담겨 있습니다. 최영호 고문님. 네. 일단 이 더불어민주당 여성 국회의원 일동의 입장문. 사실 통상 많은 경우 앞선 보면 이런 경우는 기자회견을 직접 하거든요. 그리고 여성 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쭉 여러분들이 오셔서 단체로 와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근데 어제는요. 그냥 입장문으로 서면으로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입장문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일동으로만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구체성도 없고 예. 적극성도 없고 그다음에 여기도 나오지만 피해 호소 예. 여성 이 뜻은요 진중권 전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성추행 사실을 인정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해 호소 여성, 피해 호소인이란 뜻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가정하는 겁니까, 그럼? 그렇죠. 뭐 이것을 전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그런 기저가 깔려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여당에는 지금 예. 남인순 의원이라는 젠더폭력 대책위원장도 예. 있고요. 그다음에 진선미 여성부 전 장관도 있고, 예. 그다음에 여성의 전화 대표도 지금 정추수 의원도 들어가고 예. 이런 거에 대해서 남들보다 몇 배 이상의 전문적 지식과 역량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예. 의견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저가 성추행 사실을 완벽하게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지금 공과 과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공으로 예. 과를 덮으려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진짜 이 부분은 지금 여기도 나왔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 구체성 없는 걸 왜 얘기하냐. 이게 한두 번이냐 이거예요, 지금. 벌써 3번째가 되고 있고 그러는데 예. 왜 이것이 재발되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고 요번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예. 이제 특별대책위원회를 한다 그러는데 그거 한두 번 들었냐 이거죠. 예. 그러면 진짜로 요번에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의사 표명들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자, 오창도 평론가. 민주당, 뭔가 고민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의 그 모습을
신중하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뭔가 마지못해서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같고요. 일단 예. 뭐 공으로 과를 뒤덮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사회적 비탄을 받아야 되고 예. 지금 고인이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래도 예. 만약에 그런 부분이 정말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 공 역시 모두 예. 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일단 이 피해 호소인이란 표현은 2016년 예. 학내와 예술계에서 미투가 불거졌을 때 처음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쭉 사용되었었던 그러니까 부분이고 이미 좀 사용된 전례가 있었다는 거네요. 그 지방선거 직전부터 예. 계속 사용됐었고 또한 그 올해 초에 민주당 영입 인사였던 원종건 씨에 예. 대한 미투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당시 민주당의 남인순 최고위원, 여성 최고위원입니다.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혼자 그 용기란 표현 좀 그렇지만 어쨌든 예. 남인순 의원이 그 당시에도 예. 피해 호소인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 이번에 새삼 쓴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쓴 건 심상정 정의당 대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먼저 썼다. 예전에는 피해자로 쓰다가 갑자기 피해 호소인으로 이번에만 바꿨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원종건 씨 같은 건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예. 근데 많은 국민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 원종건 씨 같은 경우는 미투 대상자로만 아마 낙인이 찍혀 있을 거예요. 이 방송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아마 원종건 씨에 대한 오해를 남기고 있을 수도 예, 있습니다. 그런 국면을 봤을 때는 피해 호소인으로 얘기를 하고 그 부분이 혹시나 뒤에 풀리거나 예. 다른 국면이나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미래통합당에서도 혹시나 이런 일이 절대 불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 만약에 불거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도 피해 호소인으로 부르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이 2차 가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해 호소인에 대한 신상털기라고 예. 한다든지 또는 그 행적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든지 예. 이런 부분 절대 없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피해 호소를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민주당이 좀 더 용기를 내고 다만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예. 만약에 지금처럼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든지 또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처럼 그냥 예. 시장직을 던져두고 가버리면은 예. 정당에서 법적 처벌할 수가 없어요. 아.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여기에 대해서 누차 강조를 하고 징계를 한다라고 했지만 예. 사실은 이런 사건이 한번 터지면은 징계할 사회도 없이 이 사람의 정치적, 사회적 인생은 다 끝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떤 효력이 예. 발생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예.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 예. 처한 여건들이 좀 있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제 아침에 매일경제도 잠시 이 내용 전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어제 하루 종일 굉장한 많은 논란이 됐습니다. 윤병준 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부시장 출신이죠. 박원순 시장 시절입니다. 본인이 이런 입장을 내놨잖아요. 박 시장 미투 처리에 전범을 보여줬다. 굉장한 논란이 됐어요. 지금 이런 생각이. 물론 이후에 이제 본인이 굉장히 논란이 일었어요. 그러자 비판 일자 피해자 고통 눈치채지 못해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이 상황을 수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일단 이렇게 입장을 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요. 한 여검사, 현직 여자 검사입니다. 여성 검사께서는요. 여론재판 약간 이런 느낌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과거에 내가 박원순 시장을 만났을 때 다가가서 팔짱을 꼈다. 그럼 내가 성추행한 거다. 이런 의견을 올립니다. 그럼 사진까지 올리면서요. 내가 추행, 박 시장 팔짱 사진을 올렸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팔짱 낀 사진 올리며 내가 박원순 추행했다. 그래서 이거 피해자를, 그러니까 아까 여러 가지 표현이다. 피해자, 피해 호소인. 아무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이러는 걸까? 어제도 굉장히 논란이 됐던 내용들입니다. 자, 최진정 변호사하고 오창석 평론가께 미리 질문을 드렸어요. 지금 이 상황 보시고 이거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있는 건지 앞에 걸어주세요. 쓰셨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네요. 최인정 변호사는 질문 드렸는데 아직 안 쓰시고 일단 깊은 고민하셨군요. 먼저 그럼 오창석 평론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예. 이제 김경수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피해자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없어야 되고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냈었죠.
지금 이제 진해원 검사와 예. 그리고 윤준병 의원 같은 경우는 박원순 시장을 아마 오랫동안 잘 알고 그리고 사적인 교류도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현재 믿고 싶지 않은 이 현실에 대해서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예. 그리고 피해 호소인에 대해서도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도 조금 더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 감정이입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서울시청 관계자라든지 또는 예.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을 저질렀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의혹과 무관한 거예요. 그들이 오랫동안 쭉 봐왔고 예. 그리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그전에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특히나 이 성추행이라든지 성폭력 관련된 변호 활동을 많이 예.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이런 일을 했을까? 예. 흔히 말하는 가해자였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측근들, 예. 잘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1차적으로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최측근 또는 뭐 지인들. 예. 그래서 그 충격으로 설마 그랬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예. 위로와 그리고 2차 가해를 하지 않는 선에서의 어떤 자신의 입장을 예. 발표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더 논란을 더 키운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고인의 명복과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피해 호소인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예. 좋겠다라는 이 짤막한 이 세 문장을 예. 조금 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감정이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좀 더 길어지거나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장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 부분에 대해서 이 현상을 바라보는 모든 국민들이라든지 예. 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 동의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최인정 변호사는 두 가지 사례가 이제 기사에 소개가 됐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른바 미투 사건에 있어서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성인지 감수성, 하나는 피해자 중심주의. 예. 사실 윤병준 지금 전 그 서울 부시장 겸 지금 현직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 시장이 미투 처리의 전범을 보여줬다. 전범은 뭐죠? 모델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범 사례잖아요. 모범 사례. 그러면은 성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 피해자는 가해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은 바로 극단적 선택을 해야 됩니까? 예. 어떻게 도대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도대체 상식적으로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가 되니까 뭐라고 했죠? 피해자 고통 눈치채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게 바로 스스로 성인지 감수성이 없다는 것을 자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렇게 해서 그 이른바 그 피해자 중심주의로 해서 어떤 이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피해자 여성의 인권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하면은 그 피해자 여성의 어떤 진술을 그대로 믿어라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구체적인 증거까지 제시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자가 아니고 피해 호소 여성, 호소인. 만약에 그 사건을 재판에 넘겨가지고 피해자 그 가해자 측 그 변호사가 재판장님한테 이 피해 호소녀를 불러서 증거 조사하게 한번 해달라고 한번 대놓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도대체 어떤 판결이 나오는지 그것이 가로 이른바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니고 오히려 여전히 가해자 중심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말에 그 본질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어제 많은 논란이 좀 됐었던 사안입니다. 심상정, 박원순 조문 거부 논란에 사과를 했는데 정의당이 발칵이다. 그러니까 이 조문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몇몇 의원들이 입장을 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상정 대표가 사과를 한 거예요. 추모 감정에 상처 줬다면 사과한다. 그러자 조문 거부 입장을 밝혔던 장혜영 의원, 솔직히 당황, 당내 이견 좁힐 것이다. 이런 반응이었고요. 당원들은 탈당해 민주당 가라. 이런 비판이 나왔다 그럽니다. 자, 진중권 전 교수, 피해자가 절망했던 위력에 가담한 것이다. 이렇게 또 비판도 내놨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조문 거부 공개 사과했다가 당 안팎서 문매 맞은 심상정.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있다고 그래요. 뭘 잘못했기에 사과하냐. 이쪽 저쪽 눈치만 본다. 뭐 이런 비판이 있었다고 소개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떤 이야기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호정, 장혜원 두 의원은 피해 고소인을 향한 2차 가해가 거세지는 것을 우려해서 피해자 호소인에 대한 굳건한 연대 의사를 밝히는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두었습니다. 두 의원의 메시지가
유족분들과 시민의 추모의 감정에 상처를 드렸다면 대표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자, 심상정 대표가 저렇게 사과하고 얘기한 거 분명히 깊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자, 정관 실장님, 어떤 이유가 있다고 짐작이 되십니까? 정의당이 최근에 보면 이제 진보 정당으로서의 예. 가치, 정체성 이 문제가 계속 이제 혼란스럽게 지금 표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추구하는 게 보통 인권, 예를 들면 뭐 여성 이런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예. 대목인데 이번 문제 예를 들면 이제 박원순 시장에 대한 조문은 예. 그야말로 이제 인간적인 도리 측면에서 예. 뭐 이해가 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당이 예. 가야 될 방향은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나 당 안에서는 다양한 입장과 다양한 그 뭐 자기 의견을 가질 수가 예.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면 조문을 안 가서 일부 또 지지 세력이 비판한다고 해서 그게 예. 당 대표가 다시 또 사과할 사안이냐? 아. 그 대목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의당이 도대체 추구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정체성은 무엇인지 이 점을 좀 깊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예. 매 사안마다 소위 말하는 이제 갈지자 행보처럼 왔다 예. 갔다 여기에 쏠리고 그러면 과연 지향하는 바가 뭔지 국민들도 상당히 좀 헷갈릴 수가 있고 예. 특히 뭐 민주당 같은 그럼 차별성은 또 무엇이냐 이제 여러 가지가 저는 부딪힐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이번에 뭔가 정의당도 그 안에서 좀 깊이 있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왜 당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예. 도대체 이번 문제가 대표가 사과할 사안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예. 지도부의 어떤 전반적인 한번 쇄신의 계기를 갖는 것도 저는 방법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심상정 대표가 저 사과 발언을 하는 그 바로 옆에는요. 2명의 국회의원, 그러니까 조문을 거부한다고 입장을 했던 그 국회의원 2명이 앉아서 그대로 듣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뭐 원래 그런 모습도 포착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최영호 고문님께서는 심상정 대표의 고민 있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지금 눈치를 본 겁니다.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지금 굉장히 민감한 사건이고 예. 그다음에 특히 당내 진짜 헌법기관인 이 국회의원들의 의견들을 지금 사실 조율하고 합치고 그다음에 다양한 의견을 지금 예. 뭐 들을 상황이 아니었는지 진짜 귀를 막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어떤 당의 의견을 이렇게 국회의원의 헌법기관으로서의 그런 의견들을 지금 무시한 결과가 됐기 때문에 예. 굉장히 지도력엔 지금 손상이 갔고요. 예. 특히 이거는 국민과의 소통에 지금 창구로서 뽑은 젊은 이 소장파 의원들의 그렇습니다. 젊은 의견들이, 국회의원들입니다. 또 의견을 안 들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저는 노회찬 의원이 살아계셨으면 어땠을까? 어떤 답을 냈을까? 분명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문은 가자. 그렇지만 진상은 밝히자. 저는 노회찬 의원이 그런 현명한 그런 발언을 꼭 하셨을 것이라고 예. 추측을 하면서 예. 이제 심상정 대표도 좀 눈치 보지 말고 좀 갈 길을 정의당이 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우리 국회에서 예. 그 부분에 매진을 하고 다양한 의견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뭐 눈치, 약간 그런 느낌의 기사도 눈치라고 했어요. 오창석 평론가도 혹시 눈치를 보고 있다는데 동의하세요? 일단은 뭐 한 정당이 결성이 예. 될 때는 여러 세력의 예. 힘을 입어서 이제 정당이 결성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는 여성 인권 운동이라든지 이게 한 축이 있고요. 예. 또 기존의 세력이 노동자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지금은 사실상 이 양대축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저는 노회찬 의원 말씀하셨으니까 노회찬 의원이 과거에 하셨던 말씀 그대로 또 인용을 해보면 예. 2014년쯤에 박원순 시장이 재선을 할 때 예. 노회찬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정당의 도리가 분명히 있지만 그 이전에 인간의 도리가 우선이다. 그러니까 정당의 가치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긴 하나 예. 그 이전에 인간의 도리를 먼저 얘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만약에 노회찬 의원이 살아 계셨다면 분명히 예. 인간의 도리로서 고인에 대한 충고를 얘기를 하고 나서 똑같이 이제 이 피해 호소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진상 규명을 하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예. 근데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젊은 두 의원이 저는 예. 젊은 두 의원의 본인 역할은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나 다만
저는 조문을 가지 않겠습니다라는 이런 문구를 써버리면서 그리고 2차 가해는 없어야 된다라는 이 문장이 뒤따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조문을 가는 사람이 2차 가해를 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했어요.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도리로서 지금 정의당에 들어온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탈당을 하고 또 반대로 여성의 인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 또 반대로 입당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선이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다만 아쉬운 거는 심상정 의원이 지금 현재 대표로 있는 정의당이 예. 100석, 200석, 300석을 가진 거대 정당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의원들 간의 메시지를 조금 단일하게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의원들 네.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소통은 쉬울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메시지를 좀 단일화했거나 함께 갈 수 있는 충분한 회의를 할 수도 있는데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혼란을 생기다 보니까 유호정 의원과 장혜영 의원의 메시지에 지지하는 사람들은 심상정 대표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고 그 두 의원의 메시지에 실망한 사람들은 심상정 의원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결국은 몇몇 안 되는 의원을 가지고 있는 정당 내에서 또 내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촉발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 민주당도 예.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이제 예. 진보 지정에서 이 뭔가 좀 사안에 대해서 잘못 읽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니까 공과가 분명히 있는 거고 이 예. 문제는 이제 소위 이제 성추행 문제 별개 사안으로 예. 예를 들면 진영이 내 편이냐 아니면 뭐 상대편이냐 예. 이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달라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면 뭐 잘못된 걸 잘 됐다고 포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 그 점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되는 것이지. 예. 뭐 예를 들면 정당이 지향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텐데 예. 그게 마치 진영 속에 갇혀서 그것이 아닌 것냥 그리고 또 자꾸만 회피하려는 듯한 예. 그런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인간적인 번, 공은 공대로 가고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예. 대응을 해서 정말 사실관계가 어떤 것인지 예. 만약에 그렇다면은 향후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진솔하게 마음의 어떤 깊은 뜻을 예. 갖고 움직여야지 저는 그러지 않으면은 예.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항상 이런 사안이 있을 때 중요한 거는 정확한 사실 진실입니다. 그게 다 밝혀지고 나서 그 이후에 뭔가를 더 진척된 사항들을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지금 벌금이 나왔잖아요. 근데 벌금 200억 원 납부 기간을 어겼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낼 수가 없다라고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뭔가를 노역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노역. 이런 경우는 돈을 못 내니까 일단 재산을 검토 후에 뭐 강제 집행하지만 그 이후에 뭐가 안 나온다면 노역을 통해서 대신하라.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데 최인영 변호사. 네. 200억을 그러니까 노역은 한 3년 정도 할 수밖에 없다면서요. 근데 그 200억을 3년으로 따져보면 하루의 일당이 1,800만 원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그래서 황제 노역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벌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그 강제 노역을 안 내면 강제 노역을 할 수 있는데 예. 그것이 너무 길어지면은 실질적으로 벌금으로서의 그 의미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징역형으로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예. 이 강제 노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으로 딱 정하다 보니까 예. 결국 그 전체적인 벌금 대비 하루에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보통 와서 그 일일 노동자의 어떤 그런 정도밖에 안 되지만 지금 이와 같이 아주 굉장히 큰 어떤 그 벌금을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수억 원이 돼가지고 황제 노역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입법론적으로는 지금 그 3년보다도 좀 더 기간을 길게 하자라는 그런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만 현재 적어도 현재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결국 현행 형법 안에서 하다 보니까 예. 이와 같이 결국은 나중에 본인은 그 벌금은 못 낸다 하더라도 이제 그걸 강제 노역을 했을 때는 뭐 결국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추징할 수 있는 것 이상은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그래서 강제 노역으로 이른바 몸으로 때우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벌금 200원인데 납부기를 어겼어요. 이제 일단 못 낸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추적을 하는 거니까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근데 파악이 되면 그걸 집행하지만 했는데도 액수가 모자라다. 그러면 강제 노역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예. 사실은 그 강남에 있는 예. 미승 빌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른바 집행 보전 절차를 다 해놨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가압류 가처분을 해서 딴 데 팔거나 담보 잡혀서 돈 빼도록 못하게 해놨죠. 예. 초기에 해놨기 때문에 이제 판결이 확정됐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그 벌금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강제 집행을 못합니다. 대신
추징하기로 했는 수십억에 대해서는 그 돈에 대해서 경매를 넣어서 경매에서 받은 돈을 국고로 환수하는 절차인데요. 예. 벌금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절차가 없다 보니까 결국 본인은 끝까지 안 내면은 몸으로 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당 1,800만 원이 실현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결국 그 남은 돈은 예. 본인이 가지거나 결국 자녀분들한테, 손자한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래서 오늘 또 등장을 했습니다. 언론에. 어제도 또 이런 얘기가 많이 또 회자가 됐어요. 지금 일당 1,800만 원 뭐 이렇게 제목을 통해서 등장을 좀 했습니다.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자, 이번에는요.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경제 이야기, 경제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시죠. 오늘 경제 브리핑 주제는 전세입니다. 전세. 요새 뭐 부동산 얘기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세 이야기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전세값도 정부가 정하라는 여당. 지금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임대차 3법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거기에 법이 2개가 더해져서 임대차 3+2, 임대차 5법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앞에 3법은요. 그러니까 전세를 사시는 분들에게 좀 더 뭔가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그런 법들이에요. 그런데 추가되는 2개 법은요. 전세값 자체에 직접적으로 뭔가 관여를 하는 겁니다. 여당, 표준 임대료 도입 등 임대차 5법안 발의. 이거 자칫 전세난 부채질을 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아예 전세값을 표준으로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은 얼마. 그럼 이게 가능하겠느냐? 일단 이런 질문이 나오고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 건가? 또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다음 기사 보시죠. 지금 전세 상황이 이렇답니다. 이게 배경이 임대차 3법, 그러니까 뭔가 임대에 대해서 강한 규제를 가하는 법이 지금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나왔거든요. 지금 추진 중이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뭔가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서울의 강동도 강북도 전세 10억 시대다. 84제곱미터 기준입니다. 84제곱미터.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니까 일반적인 평형으로 얘기하면 30평대 초반입니다. 전세 10억. 매매가 10억 아닙니다. 전세가 10억이랍니다. 규제 폭탄에 세입자만 눈물이다. 갑자기 이제 오르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 보시면 뭐 구체적으로 나와요, 장소들이. 공덕, 마포, 성수, 수원, 광교 등 올해 초 7억, 8억 정도 거래되다가 70 부동산 대책 이후 10억 전세가 쏟아지고 있답니다. 다 오른 겁니다. 지금 임대차 3법 얘기 있죠? 그리고 지금 이사철 좀 있으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임대차 3법 소급된 우리가 살 테니 방 빼. 착한 집주인도 뿔났다. 그러니까 이 임대차 3법의 주요 골자는 임대료를 어느 정도, 지금 뭐 한 5%죠? 한 번 올 때 5% 이상 못 올리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그게 시행되기 전에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막 먹거나 아니면은 세입자를 바꿔서 처음에 계약을 다른 사람과 다시 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방 빼서 우리가 살고 다른 세입자하고 계약할 때니 나가라. 뭐 이런 분위기도 있다는 겁니다. 집주인, 내가 살고 다음 세입자에 올릴 것. 임대차 3법 소급 반대, 뭐 실검으로 불만이 표출됐다. 그럼 여러 가지 좀 시장에 관한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최양호 고문님하고 정가 시장님 좀 해보겠습니다. 최양호 고문님, 이거 뭐죠, 이 상황은? 아니 그러니까요. 이거 임대차 3법이 예. 적용이 됐을 때 누가 이것의 혜택을 보고 누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불이익을 보느냐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이거 전세가 올리면 그럼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뭐 이득이 될 거냐? 물론 모든 정책이요. 이게 100%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은 입주자가 있고 이제 세입자가 있고 이제 이 집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딱 1대1 대응이에요. 5대5로 지금 이게 나눠지는 부분이라서 입주자한테 굉장히 유리하다 그러면 집을 빌려주는 사람한테는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지금 정책의 효과에 대한 뭐
검토? 어. 그게 아니라 진짜 목적성이 뭔지를 지금 누구한테 물어보려도 시원하게 답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아. 그래서 요번 이제 뭐 23번, 24번 나오고 지금 예. 24번째 나오니까 이사 대책 24번 이제 이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 조롱 섞인 얘기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요. 예. 긴 호흡으로 가는 부동산 정책을 예. 이제는 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만 땜질 방식으로 할 게 아니라 예. 정확히 이 정책으로 누가 이득을 얻는데 왜 이러한 절차를 겪어야 되냐 설명이 없어요. 따라서 이제는 이 공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 차분하게 긴 호흡으로 가는 그러한 대책들을 국민들이 예. 바라는 거지 땜질식으로 하면 전셋값만 오를 수밖에 없고 예.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곧 올 겁니다. 자, 정갈 시장님, 전셋값을 당국에서 표준으로 정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부동산 문제가 예. 상당히 이제 심각해졌죠. 예. 정책을 떠나서 예를 들면 선거라든가 직접적인 굉장히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 뭐 입법 자체가 뭐 지금 뭐 하루 자고 나면 새로운 법이 예. 만들어지는 예를 들면 뭐 법에 맞는 형태로 지금 되고 예. 있는데 7월 10일 날 대책 발표 이후에 그러니까 악마에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상당히 세심한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예. 근데 7월 11일 날 정책 발표 후에 계속 또 후속 어떤 입법들이 계속 나옵니다. 보완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취득세에 대한 그 상향에 대해서 예. 일시적인 일가구 2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사를 가기 위한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또 정부에서 예. 뭔가 보완책을 만든다고 그러고 저는 이 문제도 만약에 정부가 이렇게 강한 어떤 규제를 했을 경우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떤 월세 형태로 전환된다거나 예. 또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면 집주인이 뭐 그냥 또 들어가서 예. 일정 정도 뭐 잠깐 한다든가. 살고 그리고 나중에 전사 주겠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렇다면 앞서 기사에 나왔습니다만 착한 뭐 임대 그러니까 예. 그대로 동결시킨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부닥치는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좀 임대료를 좀 저렴하게 전셋값을 낮게 유지하면서 좀 배려해 주변에 줬는데 그런 이런 경우도 분들이 있을 거예요. 꽤 있죠. 뭐 예. 6년, 8년, 10년을 예. 처음 그 오르지 값으로 오르지 그대로 있는 않으신 분들이 분들도 꽤 있거든요. 있어요. 그러면 또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 정책을 펼 때는 어떤 규제 만능이라는 생각만 가질 것이 아니라 예. 세심하게 거기에 따른 어떤 피해, 선의의 어떤 문제가 없는지 이 점을 좀 제대로 짚어야지만 예. 또 다른 어떤 시장의 왜곡이 형성되지 않는데 예. 지금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있죠. 이 부동산 문제가 참 어렵지만 이 또 전세 부분은요. 집을 빌려주시는 분, 집을 빌리는 분 또 이렇게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또 좀 더 난해한 과제로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회 분야 기사로 좀 가겠는데요. 대학에서 벌어졌던 일이라고 합니다. 뒤늦게 알려진 거죠. 뒤져보니까 나타난 겁니다, 이게. 동료 교수 딸만 100점을 준 연세대 교수들.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거를요? 그리고요, 조국 전 장관의 아들 등 입시 자료는 사라졌답니다. 알아보니까. 이 얘기는 뭐 작년에도 나왔었죠, 학교 관련해서. 근데 확인된 거예요. 교육부 연세대 관계자 수사 의뢰입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딸에게 A+, 대학원 부정 입학, 부모 찬스다. 조국 아들 합격한 입학자로도 무단 폐기다. 적발이 됐습니다. 들여다보니까. 자, 이 얘기는 최인영 변호사하고 오창석 평론가께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오창석 평론가, 뭘까요? 이 학교의 이 상황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일단 이 부분이 만약에 명확하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 같은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학교 다니면서 모든 이제 학우들을 다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유독 성적을 잘 받는, 뭐 노력에 비해서 성적을 잘 받는거나 왠지 노력에 비해서 잘 나오는 것 같다. 네, 활동에 비해서 뭐 성적이 잘 받는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의심의 눈초리가 분명히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이게 진짜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되고 사실 뭐 법률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또 해명은 또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뭐 성적대로 했다라고 판단은 개인적인 이번에 객관적인 판단이었다. 감사통에서 나타난 거예요. 지금 그렇게 했다라는 게 지금. 네, 그래서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 공정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예. 학생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요즘이 사실은 공정이 어느 때보다 가장 중요한 어떤 뭐라면 시대적인 화두일까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대놓고 위반한 거 아닙니까? 그 공정이라는 화두를 최인영 변호사. 맞습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지금 과정은 공정하겠다라고 얘기해서 그 공정이 키워드고 특히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인천국제공항 사태라든가 이 모든 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키워드가 말씀하시는 것 공정이었는데 예. 우리나라 최고의 사학이라고 할 수 있는 예. 이 연대 그리고 또 연대 중에서도 특히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고의 경영학과 아니겠습니까? 그 입학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라는 사실에서 굉장히 그 경악을 금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입학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니까 미리미리 짜고 결국은 자기 그 자녀를 입학하는데 굉장히 특혜를 줬던 것이고 예. 또 한 곳 같은 경우에는 또 딸이 어떻게 보면은 식품 영양학을 하는데 회계학 강의를 듣게 한 다음에 그 문제를 본인 같이 사는 집에서 제출하고 그걸 다 시험지까지 친 다음에 A+를 줬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서 과연 이것이 첫 번째 한 번밖에 없었는 것인지 아니면 일상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붕괴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비밀관리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업무상 위력의 어떻게 보면 그 업무 방해라든가 이런 예. 부분으로서 명확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대학 문제잖아요. 이 대학에서 벌어지는 문제, 입시도 그렇지만요. 대학 안에서 학생들이 학점을 받고 그리고 그 학점을 통해서 바탕으로 취업도 하고 이런 게 다 연계돼 있거든요.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요. 그러나 들여다보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그동안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번 기사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된 소식이 오늘도 좀 나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얼마 전에 16일이 운명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줬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이 오늘 또 나왔습니다. 이재명 내일 대법 선고 그렇습니다. 16일이나 대법원에서 최종 뭔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의 이제 방점은 TV 유튜브로 생중계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럼 앞선 선례가 있었는가? 있었어요. 3심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서 두 번째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이다. 물론 전례는 있었다. 그만큼 관심사다. 뭐 이런 이유겠는데 먼저 최인영 변호사. 네. 이런 결정이 나온 배경이 뭡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예. 차지하는 이재명 지사의 어떤 그 정치적 위상이라든가 국민의 관심사가 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심도가 크다. 원칙적으로는 사실 그 재판은 만인에게 공개해서 누구든 가서 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재판을 이와 같이 언론에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그 인격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 부분이 이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예. 얼마 전에 그 규정을 바꾸어서 예. 공공의 이익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일 경우에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판장이 결정을 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했고 공공의 그것이 첫 번째로 이제 공개된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서 첫 번째 선고가 있었죠. 예. 다만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참여를 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두 번째 대법원에서 형사 선고에 예. 이재명 지사가 참가를 할지 아닐지는 저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원래는 그 재판부 소부에서 하다가 이거는 서로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다 해서 전원 합의체에 왔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내일 정말 이재명 지사의 뿐만 아니고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아마 TV와 유튜브를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오후 2시인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읽는 겁니까? 그 주문을 읽기 전에 선고 이유를 길게 읽고 주문 또 읽는 겁니까? 이렇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유를 쭉 얘기하죠. 공소사실 예, 그리고 예. 법리되는 쟁점에 굉장히 대하고 길게 얘기하는데 제일 끝에 예. 얘기를 하는데 아마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정호갑 시장님. 근데 이 문제는 이제 말씀하신 국민적 관심사도 있지만은 예. TV의 토론회 문제거든요. 예. 토론회에서 과연 그게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간접적이고 추상적인 답변 자체를 이게 과연 허위 사실을 볼 것이냐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향후에 우리나라도 점점 더 이제 정치, 뭐 대선 등을 염두에 두고 예. TV 토론이 훨씬 더 활성화될 것이고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 상황 속에서 1, 2심에서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다. 이게 해서 무죄를 했는데 예. 어쨌든 간에 이게 허위 사실에 해당된다라는 또 예. 유죄 판결을 2심에서 해서 300만 원이라는 선고를 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예. 이 문제는 예를 들면 향후에 정치 일정이나 과정에서 과연 토론안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까지 얘기하는 것이 이게 허위 사실이 되는 것인지 예. 이 점에 대해서 명확히 해주질 않으면 향후에 정치 지망생이라든가 여러 토론 과정에서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도래할 수도 있는 예. 또 다른 중대한 사안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나올 결정의 의미, 이재명 지사의 개인적인 정치적 운명을 결정하는 측면도 있지만요. 그 토론에 관련된 측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자, 최영호 고문님, 요 정치적인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내일 결정 두 가지일 겁니다. 원심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파기환송하느냐. 파기환송할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좀 생환을 했다. 뭐 이런 의미가 될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 정치적 운명이 굉장히 어려졌다 이렇게 보는데 어떤 결정이든 굉장히 여의도 정치권 요동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유죄라고 판단해주면 지사직을 더 수행을 못하니까 예. 그렇다면 내년도 4월에 부산, 서울, 경기까지. 유권자만 1,500만 명. 이거는 뭐 대선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서울, 경기, 부산 치면 거의 인구의 절반이 재보궐선거를 근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유권자로만은 1,500만 뭐 이렇게 되거든요. 이러면 예. 이거는 대선에 버금가는 예.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나오고요. 예. 만약에 그럼 무죄다 예. 으로 나오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재명 지사가 대권 후보로서 지금 2등 정도의 지금 순위를 갖고 예. 있는데 굉장히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하면서 오. 지금 여당 내에서의 예. 또 어떤 지형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럼 여당 내에서 1위로 달리고 있는 분이 이낙연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재명 지사는 지금 여론 지지율 조사 보면 따라가는 입장인데 만약에 파기환송 결정이 난다면 굉장히 요동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힘을 얻을 수 있고요. 오. 사실 경기도에서 예. 이렇게 지지율 많이 얻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수도권은 여야가 지금 합쳐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영호남과 다르게. 근데 지금 뭐 지지율이 70%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은 양쪽에서 다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러한 이 뭐 자기의 장점들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여기서 어떤 법적인 그런 결과에 따라서는 굉장히 힘을 받을 수도 있고 예. 만약에 다른 경우가 되면은 진짜 내년도 4월 달에 재보궐선거 거의 대선급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결정입니다. 정치적인 의미가 큰 내일 오후 2시에 생중계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수돗물 이야기가 있는데요. 인천입니다. 인천 지역 수돗물 좀 논란이 됐었죠? 작년 붉은 수돗물 인천 서구. 이번엔 수돗물 유충 벌레입니다. 수돗물에. 아니 이걸 보신 분들이 시민분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지금요. 여기 사진 보이시죠? 이게 좀 수돗물에서 나왔답니다 이게. 여기 이게 뭐가 이렇게 길게 돼 있는. 이게 지금 불안이 확산되고 있고요. 9일 첫 발견 후 10여 건이 접수가 됩니다. 당국은 붉은 깔따구 유충으로 추정을 하고 있답니다. 수돗물 직접 음용 자제를 당부했다. 이게 왜 이런 게 들어갔을까요 지금? 뭔가 좀 여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여기 보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사진을 아침부터 이런 걸 보여주나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아무튼 이게 논란이 크게 되고 있어요. 13일 오후 인천 서구 거만동의 한 빌라에 공급된 수돗물에서 발견된 유충, 일단 깔따구 유충으로 추정이 된다는 내용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됐습니다. 어디 무서워서 수돗물 뭐 접하거나 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래 7월이면 여름 휴가를 생각하며 마음이 느긋해지는 시절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코로나로 마음이 움츠러든 데다 들끓는 부동산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정치권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범하지만 편안한 휴식이 더욱 절실할 때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